PPIH라는 일본 기업을 아시나요? 주식이나 경제에 관심이 많은 분 아니고서야 잘 모르실 텐데 경쟁이 빡센 일본 소매업계에서 35년 연속으로 매출, 영업이익이 우상향 중이고 2024년 매출이 약 20조 원에 달하는 일본의 대기업입니다. 이 압도적인 성장과 시장 지배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귓가에 맴도는 음악, 정신 쏙 빼놓는 진열대, 펭귄이 그려진 POP, 그야말로 없는 게 없다는 잡화점, 염가의 전당 돈키호테. 2025년 2월 고치현에 돈키호테가 오픈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났고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모두 정복했습니다. 솔직히 약간은 촌스러워 보이고 조금은 불친절하고 불편한 이곳이 도대체 왜 잘 될까? 드라마틱한 성공에는 남다른 이유가 있겠죠. 돈키의 성공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돈키호테의 성공 신화를 이야기하려면 창업주 야스다 타카오시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야쿠자처럼 생긴 이 아저씨는 뭔가 삐뚤어진 파란만장한 젊은 시절을 보냈는데 머리가 좋았나 봅니다. 고등학교 기술 선생님이던 그의 아버지는 TV는 NHK 이외에 보지 말라고 말하는 엄격한 사람이었고 보수적인 집안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에 멀리 떨어진 도쿄의 게이오 대학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혼돈내 출신이라 차별받으며 부유한 집안 출신의 게이오 보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 입학 2주 만에 학교에 나가지 않게 되고 학만의 하역 노동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래도 졸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어찌저찌 꾸역꾸역 1973년 게이오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경영자가 되는 노하우를 얻을 생각에 소규모의 부동산 회사에 입사했는데 여기는 가치 없는 토지를 비싸게 팔아제끼는 기획부동산 사기 기업이었고 입사 10개월 만에 도산해버립니다. 뭘 해도 안 풀리는 인생에 좌절하며 이후 몇 년간은 도박 마작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800만엔을 모읍니다. 1978년 이 800만엔을 종잣돈으로 도쿄의 스기나미구 니시오 기쿠보에 18평 규모의 잡화점을 호기롭게 개업합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술 기운에 개업을 했는지 즉흥적으로 임대한 장소는 역에서도 멀고 주차장도 없고 주요 도로에도 인접하지 않은 소매업으로서는 최악의 입지였습니다. 야스다 씨는 대형 체인점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대에 개인 점포가 주목받기 위해 가게 이름으로 강한 인상을 주고 싶었고 간판 공간이 작아서 최대 4글자밖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도로보 이치바, 도둑시장으로 정합니다. 그래도 일본의 호황기에 힘입어 어찌저찌 운영을 이어나가는데 혼자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심야에 상품 정리나 가격표를 부착을 했는데 이를 본 행인이 お店もう開いてますか?まだ準備中なんですけど、よかったら見ていってくださいね。 라고 묻는 일이 자주 있다 보니 심야 영업을 시작해서 새로운 수요를 끌어들이면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그렇게 현재 돈키호테 24시간 심야 영업 잡화점 컨셉의 탄생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좁아 터졌던 도둑시장의 매장 크기로 인해 좁은 통로의 압축 진열과 손글씨로 쓴 POP의 홍수가 이때 탄생합니다. 5년 뒤인 1983년 도둑시장이 괜찮은 성공을 했을 때 타인에게 매각해버리고 도매업체 리더를 창립했는데 이 회사는 전성기 연매출 50억엔을 돌파했고 도박꾼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소매업의 아쉬움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1989년 3월 야심찬 준비 끝에 도쿄 후추시에 돈키호테 1호점을 오픈합니다. 그는 도둑시장에서의 경험을 반영해 좋은 입지를 확보했는데 그 덕에 개점 초기에는 월 1천만엔씩 적자가 발생하면서 도매업체 리더의 이익으로 계속 메꾸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4년을 버틴 시점에서 연매출 20억엔을 넘어서며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불안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1993년 11월 돈키호테 2호점 스기나미점을 개점했는데 스기나미점은 첫 해 매출이 15억엔이 나오면서 대성공을 거둡니다. 이때부터 도매업이 소매업으로 바뀌며 통합되기 시작했고 1995년 주식회사 돈키호테가 탄생합니다. 참고로 창업주인 야스다 씨는 격투기에도 해박해서 프라이드, 여자 레슬링, 나이토 다이스케 등의 스폰서도 맡았죠. 이 정신 쏙 빼놓는 가게가 도대체 왜 잘 될까? 결국 앞에 얘기했던 도둑시장에서부터 시작된 압축 진열과 나이트마켓 선점,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장 중심의 경영도 이야기하고 싶네요. 사실 이런 압축 진열 방식은 약점을 강점으로 승화한 부분인데 매장에 들어가 본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부의 통로가 상당히 좁고 온갖 조형물들이 빼곡히 걸려있어 의도적으로 정글을 연상케 하는데 돈키호테는 도둑시장 시절부터 처치가 곤란하고 창고 정리 상품이나 덤핑 제품들을 저렴하게 모아서 팔던 데에 유래한 상점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유연하게 진열된 상품이 바뀌고 가격 변동도 빨라서 다른 스토어처럼 질서정연한 상품 분류가 불가능합니다. 돈키호테에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예정된 시간보다 더 쇼핑하고 나오게 된 경험 많으시지 않으신가요? 이 미로 같은 구조는 불편함과 동시에 고객에게 보물찾기 같은 몰입의 경험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물건만 사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상 외의 상품들을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효과가 있었죠. 이 정심사나움도 개성이 되어서 해외여행 쇼핑객들에게는 재미있는 여행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도 메가 돈키에 미쳐버린 긴 줄에는 외국인들로 바글바글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씀씀이도 커서 면세 고객 평균 객단가는 내국인의 6배를 넘깁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 정부는 관광 활성화 정책으로 비지트 재팬 캠페인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아시아 관광객들을 유치했고 코로나 이전 절정기에는 한 해에 3천만 명이 방일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그 최대의 수혜자가 주요 도심부에 매장을 갖고 있던 돈키호테였죠. 돈키호테에서 매출이 가장 높은 황금 시간대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외국인 고객 40%가 몰리면서 심야 영업의 시너지가 폭발합니다. 많은 관광객이 낮에는 여행을 하고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면세한도 5,000엔을 채우기 딱 좋아서 돈키를 방문하게 되죠. 특히 한국인 고객의 중요도는 매우 높아서 각 매장에는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담당자가 무조건 있을 정도로 한국인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요소 중 하나는 현장 중심의 권한 위임입니다. 많은 소매기업이 본사에서 가격, 진열, 프로모션을 통제하려 하는데 그래야만 효과를 극대화하고 일관성 있는 브랜딩과 마케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매장 관리자나 지역 매니저에게 가격 결정권과 재고 운영 권한을 대폭으로 위임한 구조고 같은 제품이더라도 매장마다 가격, 진열 방식, 한쪽 문구도 다릅니다. 로우 프라이스 보증 상품이라고 명명한 상품들을 진열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 구입 후에 다른 점포에서 더 싼 가격이 설정되어 있으면 차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며 돈키호테의 다른 점포의 가격 비교도 포함하고 있죠. 현장이 스스로 전략을 세울 수 있으니 지역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하는 등 빠르게 실험하고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생긴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나온 게 각 점포에서 즉석해서 그려낸 형형색색의 가격표와 POP였습니다. 본사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각 점포에서 매장 직원들이 개성있게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는 돈키호테의 또 다른 개성이 되었고 대형 유통업체들이 절대 흉내내기 어려운 돈키호테만의 로컬화 전략입니다. 돈팽이라는 이름의 펭귄 캐릭터도 매장의 한 직원에게서 탄생되어 전국에 그리는 방법이 공유되었죠. 현재 CEO 요시다 나오키 사장에 따르면 직접 업무 지시를 해도 움직이질 않을 정도이고 몇 번이고 의견을 표출해야 실행이 된다는 재밌으면서도 황당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는데 그 정도로 현장 중심의 회사이며 오너 리스크가 적고 전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어 있는 조직이라는 뜻이겠죠. 본사는 운영 기준만 정해줄 뿐인데 예컨대 돈키호테의 기본 상품 정책은 정평 상품 60%, 스팟 상품 40%의 비율을 최초부터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쇼핑객들의 호감도와 반대로 일본인들에게는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데 이미지가 싸구려로 정착되면서 사실상 일본 할인 잡화점계에 스키핫 취급을 당하고 있고 앞서 언급된 정리 안 된 공간은 피로감을 유발해 고연령층이나 가족 단위 고객은 너무 혼잡하고 제품을 찾기 힘들며 지나치게 시끄러워서 방문을 꺼리게 되고 도심지 불량 청소년의 집합으로 인해 양아치 호텔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일본 내 일부 지역에서는 밤늦게도 시끄럽고 주변이 혼잡해진다는 이유로 주민 반대로 입점이 무산된 사례도 있습니다. 직원들을 박봉과 야근으로 부려먹는 블랙 기업이라는 이미지도 한몫하며 결정적으로 내국인 입장에서 인근에 있는 더 저렴한 드럭스토어를 가지 굳이 돈키호테를 갈 이유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비교적 최근인 2019년 돈키호테 운영사는 PPIH로 이름을 바꾸면서 사업 다각화와 이미지 변화에 힘쓰고 있고
대형 유통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중산층들 사이에서도 돈키호테의 선호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조네츠 카카쿠 정렬 가격이라는 PB 브랜드를 운영했는데 한때 저렴하고 무난한 싼 맛에 쓰는 제품으로 인식되어서 큰 임팩트가 부족했는데 2021년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치면서 이 브랜드는 무시무시한 저력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보편적인 제품보다 애정어린 매니아층이 생기는 제품을 만들겠다는 전략으로 상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돈키호테는 이 PB 브랜드를 프라이빗 브랜드가 아니라 피플 브랜드, 즉 고객 참여형 브랜드로 재정의하고 실제 고객의 피드백을 제품에 반영하며 개발 과정을 공개합니다. 패키지에는 이 과정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 공동의 창작 감각과 동시에 소비자의 문제를 긁어주는 방향성이었죠. 그리고 오바스러움도 한 스푼씩 넣어가며 유쾌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식품, 생활용품, 화장품은 물론이고 패션, 스포츠까지 총망라하며 다른 건 몰라도 본키 PB를 사러 방문해야 할 만큼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 유통산업에서 47개 도호부현 출점은 전국구의 인프라를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며 모든 소매업자의 꿈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돈키호테는 일본 시코쿠 지방 고치현에 돈키호테 고치점을 오픈하면서 마지막 비어있던 퍼즐 조각을 완성합니다. 高知店オープンを祝うセレモニーが始まる中、開店直前には県の内外から800人以上が詰めかけました。そして待ちに待ったオープンの瞬間、3、2、1、ドン・キホーテ高知店グランドオープンです。どうぞ。今ドン・キホーテ高知店がオープンしました。お客さんがどんどん店内に入っていきます。始まってまだ1時間経ってないんで、いやさすが高知です。さすが高知ですね。さすが高知。嬉しい悲鳴もつかの間、店内の至る所でトラブルが発生。伊藤店長も現場に急行します。ご飯銀シャリのご飯倒れそうです。ちょっと下げるかなんかしてください。倒れそうです。スタッフの手が足りず、店長自ら品出し作業も。その後も買い物客が増え続け、店内には会計を待つ長い列が発生。レジではスタッフが2人体制で対応に追われます。こちらは現在入場規制がかかっていまして、その列が伸びています。そして一方こちらレジの最高列が店の外にまで流れています。今3時間ぐらいかかるんじゃないかって聞いたんですけど、ちょっとごめんなさい、正直わからないです。すみません、最後こちらの方になってますので、こちらにお並びください。会計を待つ人の列が店内だけで収まりきらず、ついに店の外にまで溢れてしまいました。なかなかないですね。本当に久しぶりにこのすごい状況を見ました。高知県初出店ということで、多分ありがたいことに期待していただいてたのかなというには、はい、思います。 돈키호테는 마침내 36년 만에 전국을 제패한 유통 브랜드로 기록되었습니다. 돈키호테는 이제 그저 싸게 파는 할인점이 아니고 쇼핑을 즐기는 장소로서 체험형 콘셉트의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놀이 공간, 인스타 스팟, 푸드 엔터테인먼트로 확장 중이고 피자 브랜드도 런칭하며 꽤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돈키호테에 방문하시면 소소한 변화에 주목하며 쇼핑하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낸 사장님의 작은 도전에서 시작된 거대한 성공 신화 이야기였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돈키호테에서 경험하셨던 재밌는 이야기들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